김성환의 시사야.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조금 전인 7시 45분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비자 발급 과정에 건강 확인 절차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 만큼 강경 대응이 적절하다,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중국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는 것, 비판할 일만은 아니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정말 방역을 목적으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CNN은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일본의 확진자가 적은 이유는 일본 정부가 중증 환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일본 언론인 니케이 역시 일본 정부의 검사량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입국 제한 조치에 정말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일본 스스로 돌아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어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후 공동정치구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병원, 요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 정치 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한일 간의 갈등 문제로 좀 비화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 사실은 먼저 우리 한국 입국자를 이른바 격리 조치하겠다, 비자 발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조치를 발표를 했고, 조금 전에 7시 45분 우리 정부도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종료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당했다는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만, 과연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외무부가 도대체가 어디 있었냐? 일본이 이와 같은 그 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부, 특히 외교부의 어떤 그 능력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나름대로 이제 외교부에서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교부와 상관없이 총리실, 그러니까 아베 총리실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로서는 한일 간의 긴밀한 어떤 방역이라든가 외교관계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그
그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뒤통수를 맞은 그런 셈이 됐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물론 먼저 그 아베 정부가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을 앞두고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인을 어떤 일본 출입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 방치를 해오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 방문이 무산되자 바로 돌아서 가지고 한국에다가 이와 같은 분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몹시 사실은 불쾌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런 점에서는 사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실력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하고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총리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 최진영 변호사님의 그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일본 잘못한 게 일본인데 일본을 탓해야지 왜 우리나라 정부를 잘못했다라고 합니까?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잘못이지 뒤통수를 어이없게 있다가 맞은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실력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상태였고 그런 조건 하에서 그거를 뭐 방기했다면 그거는 실력의 문제겠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그냥 전격적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실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의 조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여지고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본 대사는 뭐 합니까?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영사는 뭐 합니까?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한 후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한국에서 일본 얼마나 많이 갑니까?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지만 750억 달러가 넘는 등 우리나라 제3의 교역 국가입니다. 특히 중국하고 달리 그냥 단순히 그 물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는 고도의 기술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맡기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난번에 있었던 이른바 지소미아 그 파기 논란보다 훨씬 더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전격적인 대응에 대해서 저 또한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사실 그 중국과의 어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가 긴밀하게 일본과 대응을 하면서 이 부분에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서로 양국에 대한 어떤 그 교류에 대한 어떤 조절을 얘기해왔다고 하면은 얘기를 안 하지만 전격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것이 그것이 평소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까지 해오던 습성이 그런 습성인데 그런 습성을 다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그런 부분들까지 다 협의를 다 된다고 생각한다면 외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 나라가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무슨 실력의 그 범위로 본다는 것은 조금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강경화 장관이 참 우리나라에서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한참 문제가 될 때에는 뭐 외교장관 회의한다고 가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 그 다음 날 그 말이 귀에 쟁쟁한 그 다음 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외교부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국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작년에 수출 규제 조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은 어찌 보면 계속 우리한테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이러면 여름에 있는 도쿄 올림픽 이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부분도 어려워지고 또 중국 시진핑 국빈 방문도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우리가 보면서 야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뭐냐 실제로 사실 우리 여권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198개국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제 입국 금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화 장관이 방역 능력 없는 국가들의 터프한 조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본, 호주에서 대부분 다 우리나라 입국을 지금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호주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입니까? 도대체 일국의 그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정말 외교가에서는 좀 뒷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언론도 보도를 하는 게 지금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일본 내 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초동 제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베 정부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한국에 대해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목소리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아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대진 변호사? 저는 그 내부적인 아까 뭐 도쿄올림픽 관련된 얘기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준비 그리고 내부적인 그 정치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선을 좀 돌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한국 때리기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선제적 조치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놀라운데요. 네.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정부가 마치 그 코로나19의 그 감염원이 한국으로부터 어떤 그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런 의중을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상호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라고 지금 새로운 공정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우한 폐렴이 아니고 미국 폐렴 내지 대구 폐렴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공정을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조차도 없이 일본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와 같이 그 동등한 대응을 하고 나선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일본 대사관에 있는 사람 부르는 것은 초치고 중국 대사관에서 들어와서 있는 것은 소명이고 해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잣대는 도대체 어떻게 또 잣대가 어떤 뭐를 할 때 평가의 잣대는 같아야 되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와 중국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가 왜 이렇게 다른지 국민들은 되묻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그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지금 100곳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강경 조치를 취하느냐 상응 조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격리 들어오는 입국 자들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가 그 지방 정부 차원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일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반복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도가 명백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가 보이는 겁니까? 사실 그 일본으로서도 결국은 저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권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자체를 사실은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좀 지역사회 감염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그 시진핑의 국빈 방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진핑의 국빈 방문, 이거를 두고 만약에 그 중국 그 방문하는 거 금지해버리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사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치 보면서 지금까지 오다가 일본과 그 한국에 지금 한국은 얼마나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느냐 이런 얘기 계속 들리지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제 어린아이를 셋을 둔 그 부모로서 정말 애들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 반면에 저는 외부에 계속 다니면서 지금 그 마스크도 지금 제대로 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 정말 대통령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정말 개인의 국민의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대통령한테 너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긴 한데요. 예. 제가 조대진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렸으니까 최진영 변호사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 언론은 지금 아베 총리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효적인 조치냐. 좀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게 무슨 실효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 이미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일본 언론은 그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중국에 대한 입국 조치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왜 중국인 못 막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 일본 언론의 태도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4당 영수회담 때에 야당 대표들에게 했는 얘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은 돌려 얘기하면은 이미 늦은 것 아니냐. 본인들의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라도 차단을 하고 한국이나 일본이 그랬다고 하면은 과연 한국이나 일본의 이와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 될 정도에 됐겠는가.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많은 그 특히 지금 보면은 의협이라든가 많은 의료학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그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또한 일본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좀 대응 자체가 좀 원칙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감염 의심이 있으면 다 음압병동에 넣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음압병동에 그 입원조차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환 환자만 입원시키고 경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치료하는 그런 전략이 약간 달랐던 그 전략적인 방법이 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양국 다 중국에 대해서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방역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언론의 그 대응이 다를 뿐인 것이지 결론부터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일본이나 문재인 정부나 방역 초기 방역이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초기 방역을 실패했다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일본 언론이나 일본의 이제 감염학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 언론에다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니 지금 중국하고 한국을 막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비판적이라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왜 중국을 막지 못하느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렇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특히 이제 그 3월 그 중순 내지 말 한 3월 20일 정도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내부적인 방역은 계속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계속적인 추가입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국 그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춘절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 이런 부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좀 막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 부분이 왜 그 어떤 그 의협이라든가 다른 그 의화학자들이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귀를 열어놓고 그 좀 듣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최진영 변호사 말씀은 외교의 실패다.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외교적인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공히 한 번씩만 제가 여쭤보고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베 총리가 지금 한국인 입국자를 막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 저는 뭐 당연히 있다고 보이지고요.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그 내부적인 그 본인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교적인 그 분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벚꽃 스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한 감정을 조금 일으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에서 반한 감정 일으킨들 한국에서 반일 감정 일으키는 것보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되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 저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왜 중국에 대해서 그 조치를 해야지 한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합니까? 하려면 빨리 할 것이지. 중국에서 지금 국빈 방문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돌아서서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보복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저 또한 매우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측면보다는 방역적인 목적이 더 크다. 그렇죠. 그게 크고 간접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약간 분풀이하는 점도 그래서 어떤 말씀드렸듯이 이 원인이 일본 자체보다는 그것이 한국이건 그것이 중국이건 간에 외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토론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또 뭐 계속 이런 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관련해서 신천지
조치에 대한 어떤 대응에 관한 얘기들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부가 어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 검찰이 수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지금까지의 그 신천지의 태도를 보면 그 임의적인 자료 협조 방식은 조금 넘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로는 안 되는 그런 조금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명단 같은 경우도 진실한 명단이 아니라 좀 허위 명단을 맞춰서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제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방역 후 처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코로나 햇빛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대본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오히려 이와 같은 그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강제 수사를 할 경우에는 신천지의 이 감염 의심병자들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심판이지?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그 어떤 강제 수사를 동원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사정이 변경이 있었는지 중대본에서도 이거 뭐 압수수색 내지 뭐 수사가 필요한 듯한 우물우물하면서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해서만 이 햇빛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한다고 하면 저 또한 도망가고 저 또한 휴대폰 끌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감염병 의심병자한테 대해서 확인을 하다가 처벌한다고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는데 처벌한다고 하면 저라도 휴대폰 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심리에 대한 어떤 면밀한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어떤 초기 방역 실패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해서 투사를 하면서 그것을 희생양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분성설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신천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강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 너무 길게 얘기하시고 조대진 변호사도 시간을 짧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길게 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좀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네. 양쪽에 시간을 좀 적당하게 배분이 좀 되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을 딱딱 재면서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양 분들이 조금 길게 하더라도 네. 뭐 사실 반박하는 내용의 요지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 균형을 조금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좀 길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압수수색하고 행정조사는 네. 분명히 엄연히 다른 조치이긴 하지만 그렇죠. 검찰 포렌식 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압수수색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팀들이 동원된 것이지 뭐 강제 조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투입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임의적인 협조 그리고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협조가 더 잘 이루어진다면 그보다도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고 초기 방역이 실패했던 이유가 지금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신천지 신도들이 감염된 신도들이 활보하고 다님으로써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활보하고 다님으로써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게 지금 증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그 부분 관련돼서 압수수색에 준하는 강제 조사에 준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 고발했잖아요. 그거는 신천지 신도라고 제출한 명단하고 한 2,000명 정도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교회 시설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고 하고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감염법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판단은 특히 이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이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영장 신청서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뚜렷한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권영진 시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그 수천 명이 지금 누락이 돼 있거나 아니면 허위가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구지검에서 그것을 반려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 단순한 행정과 달리 형사 처벌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심정적으로 얘기하고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 나가서 86%가 뭐 국민이 그 찬성하기 때문에 해라.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이것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 조치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여론재판도 그런 여론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여론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증거를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론으로 해서 특정 그 집단에 대해서 이 그 압수수색까지 형사 처벌까지 하라는 것은 저는 좀 도대체 그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 이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전 전부 아슬아슬합니다. 그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압수수색이 범죄와 관련된 그 증거를 확보한 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모색적 입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그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게 뭐 두루뭉실하게 있지도 뚜렷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처벌하고 강제 수사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 아닙니까? 신천지가 명백하게 허위 명단을 제출한 사실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한 거고요. 추미애 장관은 일반적인 업무 지시로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지. 마치 최진영 변호사님은 추미애 장관이 뭐 사또같이 뭐 이게 다 수사하라 뭐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신천지 신도들의 그 비협조 그리고 불협조 방해행위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천지 측에서 내는 명단과 실제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그 권영진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 지금 나타나는 게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검이 업무 연락을 돌렸다고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내용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느냐, 검찰에 지시할 수 있느냐 이런 권한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 두 가지 논점이 사실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뭐 예를 들면 파업을 많이 할 때 불법 파업에 엄단하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전에 어떤 전례나 이런 걸로 볼 땐 없었던 일은 다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두 분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미리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라, 뭐 진행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 그리고 지금 시국에 관련된 일반적인 그 업무 그에 관련된 그 권한은 충분히 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것 자체를 뭐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뭐 수사에 관련된 지침을 내린다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출입국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법무부입니다. 출입국 관리국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뚫리고 났더니만 이제는 그에 대한 어떤 사과나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한국 내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하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청법에 따를 때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한테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파업 엄단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강제 수사하라. 압수수색하라. 이런 것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국회의원 또한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수가 있지만 그런 수위를 좀 잘 조절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쪽의 의견 다 들으셨으니까요. 아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는데 이른바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재판,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판들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지형도를 본인의 마음대로 좀 조정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비슷한 선례들이 뭐 있는데 그 처벌받은 선례들이 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반성하고 그 지금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게 아니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도리고 예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개입이나 정치적 의사 표시일 뿐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가를 합니다. 실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미 유죄 아마 징역 1년 이상 선고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분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이 선거운동을 하면은 이 공선법 위반이다. 이 논리거든요. 네. 형식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보면은 내용에 기존 거대 야당이라고 했지 그게 특정 정당 명칭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해석상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선법 위반이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오히려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열린우리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탄핵 문제가 돼서 탄핵도 기각됐지만 그때 공선법 위반이라고 판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르는 정치적 개입 논란은 변론으로 형사적으로 공선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두 분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이 미래통합당에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자유공화당은 벌써 이제 통합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도 뭐 공천을 좀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보수 결집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요. 또 역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촛불 세력하고 탄핵 세력하고의 대결 구도로 다시 총선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위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첫 발표되자마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가 하루 뒤인 오늘은 살짝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위에 보면은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슴 뭉클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중도적인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가 통합당을 지지하면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한바탕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이제 이 선거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한다고 하고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보수 통합의 기폭제는 되지 또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흐려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긴 안목에 봤을 때는 보수 통합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중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노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뜻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오늘 TK 뭐 사실상 물갈이 공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공관위에서 조원진 의원 지역구 발표했습니까? 대구에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그 안 나온 것 같은데. 달서 쪽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직 네. 그 확인을 못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조원진 의원이 사실 그 자유공화당에 그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조원진 의원을 후보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북 전부 다 냈던 것이죠. 예, 그 얘기는 자유공화당하고 앞으로 선거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통합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지 결국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지 지역구 않나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흩어지지 마라. 단일 대우를 하라라는 것이지. 네. 결국 그 지금 그 통합당은 이미 지역구에 거의 다 그 냈기 때문에 비례에서의 어떤 그 논란 그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까지 그런 부분을 배려하기에는 공관위조차도 그 어떤 지금 뭐 진박 친박 했던 사람들 오늘 다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조원진 전 의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고등학교 동문 선배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한테까지 배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서대진 변호사. 저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 그 옥중 서신이 보수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금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의 옥중 서신을 지금 냈단 말이죠. 이러면 대다수의 국민이 참여해서 이뤄냈던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그 이미지를 또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촛불과 탄핵 세력에 관련된 그 데자뷰 다시 한번 또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상황처럼 이렇게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수 통합에는 오히려 조금 더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로 보여서 더 보수 통합에는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문제 이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의당은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또 제가 오늘 정의당 분을 만났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참여할 일이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한 말씀씩.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했는 말씀이 가짜 정당, 속임수 정당, 쓰레기 정당, 코미디 정치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놓고는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참 비례대표 7석은 우리 몫이라고 하면서 그 여당에서 이와 같은 선거연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말 국민들을 멍멍이 꿀꿀이로 아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 그 자유한국 그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와 같은 이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비판에 관련돼서 국민들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 꼼수를 생각해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있고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 비례정당을 연합정당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지금 의도가 나온 상태고요. 당 자체에서는 민주당 자체에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원칙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8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이 토론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앞쪽에서 토론이 좀 길어졌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저희 코너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공동정치구역을 함께해온 두 분이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간단히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길게 오래 뵀으면 좋았을 텐데 3개월 만에 끝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다른 방송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화이팅이고요.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4.15 총선 때까지 이 자리가 어떤 분들이 오건 또 더 좋은 메시지로 또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오셔서 토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앵커로서 드리겠습니다. 공동정치구역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5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어제는 추가 확진자가 400명대로 줄어드는 듯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좀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대구 지역은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을 대책이 좀 절실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자세한 내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확진자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 6,593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며칠 동안 확진자가 한 900명대까지 갔다가 한 400명대 정도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500명대로 올라간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저희는 확진자 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확진자는 실제로는 이제 적어도 2, 3일, 길면 한 7일에서 10일 전에 증상이 시작된 분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시기를 보면 2, 3일 전에서 일주일 전 환자들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의 시기에 따라서는 여러 그 날짜에 있는 사람들이 겹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확진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꾸준히 좀 줄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의 확진자 수는 뭐 눈에 띄게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부터는 대구 경북 지역의 유행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단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의 소규모 집단 유행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 환자 수가 완전히 이 기세가 꺾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1.7%가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아주 그 증상 초기에 전파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한 사람의 감염자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직업과 관련돼서 여러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지금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집단 감염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전체 감염의 그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구 그리고 경북 지역까지 그리고 부산 지역까지는 신천지 신도들과 연결되는 고리를 통해서 가다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가 또 9명이 감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의료기관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요양원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자꾸 감염자가 확산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의 유행이 워낙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유행이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거나 잘 안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미 다른 병원 다른 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병원 중심 또는 요양원 같은 장기 치료 시설이나 요양시설, 그리고 몇 군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시설에서 계속 감염이 일어났던 것들이 보였던 건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이렇게 병원의 감염을 굉장히 우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원 자체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염 유행이 생기면 향후에 이제 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진 감염이 일어나면 대체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공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병원의 진료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대구, 경북의 유행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저는 뭐 절반의 이상에서 한 4분의 3 정도는 계속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설, 집단을 위주로 해서 그중에서도 병원 위주로 감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일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는 네,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결국
결국 이 바이러스의 그 특성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워낙 네. 그 전파력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그 병원과 같이 실제 환자가 어느 사이엔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 지역이 결국 병원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된 분들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도 결국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유입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만든 게 정부가 만든 게 국민안심병원 아닙니까? 이번에 분당 재생병원의 경우에도 국민안심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그 국민안심병원의 원래 본 취지,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자와 그렇지 않은 그 병원을 외래를 찾는 사람들하고 좀 분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네.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 그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영역과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발병을 하고, 이제 그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공간을 분리해서 진료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소수에서는 전혀 호흡기 증상이 없거나 열이 없는 상태로 오게 되면 결국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수한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이제 그 감염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들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병원이 네, 이제 네. 소규모 발생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거든요. 예, 뭐 걱정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평소에 준비되어 있거나 평소에 의료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그 병실의 구조가 네. 다인실 구조를 정책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국민들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입원 진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병실에 여러 명이 있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병실이 1인실 또는 2인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호흡기 감염 환자가 입원을 하더라도 아주 소수에서만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의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다수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이 노출되는 거를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거는 향후에 이 유행이 지난 뒤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그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경우에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결국 그 의료진의 그 역량에 그 맡겨야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료 과정에서 만났을 때 이 코로나19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그런 진료의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북에 위치한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봉화에서도 지금 그래서 감염자들이 갑자기 40명 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이런 지금 일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 말고 뭐 전국적으로 요양원이 있거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결국 이 시설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요양시설에서는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국에는 확진된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그 과정과 병원으로 유입되는 과정이 중요한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요양병원들이 가급적 방문자들을 최대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회를 거의 막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고요. 이거를 뭐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형태로 발표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병원을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을 최대로 줄여야 되고 또 하나는 열이 나거나 어떤 그 환자가 어떤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확진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녀분들이 자주 방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본인이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생각에 이제 찾아뵙지 않으면 상당히 불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이 기간 동안만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방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8일 대구에서 증상이 없었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격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대구시에서는 검사 안 받은 교인은 격리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3주 정도 지났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뭐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이제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3주 이상 지나면 실제로 바이러스의 양이 충분히 떨어지고 검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는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건데 실제로 무증상자에서의 그 확진 검사는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검체를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정이 되겠지만 이런 무증상자에 한해서는 3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의 그 업무 부담을 좀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세에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또 반면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완치자 수는 그만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치자 수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좀 더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치자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워낙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 부분이 결국은 이런 완치자가 적다고 보이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조금 더 지나서 경증이나 아니면 무증상자들이 격리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확진 검사 추적에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확진자가 나온 만큼의 완치자 또는 격리 해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그 최대 정점을 찍고 좀 고비가 될 만큼 좀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 만한 고비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 많은 전문가 단체들도 그렇고 정부 방역 당국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서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이 1-2주 이상 충분히 효과를 낸다면 네, 결국 그 정점이 한 2주 정도 이내에 꺾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